제시카 미트포드는 6 미트포드 자매 중 두 번째로 어렸습니다. 그녀는 10대 시절부터 자신을 반항적인 사람이라 정의했습니다. 가족이 파시즘에 호감을 보인 것에 반발하여 스페인 내전에서 공산주의 대의를 위해 싸우러 갔습니다. 이후 그녀는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20세기의 위대한 탐사, 저널리스트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함께 그녀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시카 루시 프리먼, 미트포드. 어린 시절부터 그녀를 알던 사람들에게 대가로 알려지게 된 1917년 9월 11일 옥스퍼드셔의 에스터 매너에서 태어났습니다. 제시카의 아버지는 데이비드 버트럼 오길비 프리먼 미트포드입니다. 제2대 리즈데일 남자기였고 어머니는 시드니 보울스였습니다. 그녀는 유명한 잡지들을 창간한 저명한 정치 및 사업가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그 결과 제시카는 글쓰기와 출판에 종사하는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이 배경은 그녀 인생에 큰 영향을 줍니다. 또한 제시카는 대가족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에겐 언니가 4명 있었습니다. 낸시, 파멜라, 다이애나, 그리고 유니티, 그리고 오빠 톰, 그리고 또 한 명의 여동생 데보라가 1920년에 태어났습니다. 제시카와 그녀의 형제자매들은 다소 문제가 있는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들의 부모님은 괴짜였고 주로 집에서 교육했습니다. 하지만 제시카가 태어날 즈음에는 이런 생각은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제시카는 제한적으로 정규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독서와 정치적 견해 대부분을 독학으로 쌓았습니다. 1930년대 초가 되자 제시카가 10대에 접어들 무렵 미트포드 가족은 정치적으로 점점 더 분열되고 있었습니다. 미트포드 가문의 중간 자매인 다이애나와 유니티, 그리고 유일한 남자 형제인 톰은 파시즘의 옹호자였습니다. 게다가 다이애나가 오스왈드 모슬리와 교제를 시작했을 때 1932년 영국 파시스트 연합의 수장이던 오스왈드 모슬리와 가족이 영국 파시스트 운동과 실제로 연관을 맺게 되었습니다. 1933년부터 다이애나와 유니티는 독일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치 집회에 참석하고 히틀러와 나치당의 다른 지도자들과 교류했습니다. 이것은 옥스퍼드셔의 집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그곳에서 제시카와 유니티가 나이가 비슷했던 제시카가 점점 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선호하게 되면서 두 사람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파시즘의 이념적 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녀는 가족의 붉은 이단아로 불렸습니다. 1937년 봄, 제시카는 겨우 19살의 나이에 영국 전역에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 직전 그녀는 에스먼드 로밀리와 만나 금세 사랑에 빠졌습니다. 영국의 사회주의자였던 반파시스트이자 윈스턴 처칠과 인처관계인 조카였습니다. 영국의 미래 총리이자 전쟁 지도자 윈스턴 처칠입니다. 미트포드와 로밀리는 그 해봄 신문에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국에서 함께 달아나 스페인으로 향해 그곳의 공산주의자와 공화주의 운동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민족주의자들과의 내전에서 결국 프란시스코 프랑코 장군의 절대적인 지휘 아래에 놓이게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시카와 에즈먼드는 그해 봄 늦게 스페인에 도착해 머물렀습니다. 영국 귀족의 딸이자 국가의 저명한 정치인의 조카, 사위를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영국 군함이 그 지역에 파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스페인 비자가 취소될 위기에 처하자 그들은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1937년 5월 18일 바이온에서 민사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젊은 부부는 전쟁을 취재하기 위해 스페인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며 한동안 프랑스에 머물렀습니다. 결국 이 목표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런던으로 들어왔고 에즈먼드는 부아디아라는 제목의 회고록을 집필했습니다. 1936년에 스페인에서 공산주의자들과 함께 싸웠던 영국 여단에서의 시간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제시카가 여행에 합류하기 전이죠. 그곳에서 그들은 이스트엔드에 있는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그 아파트는 에즈먼드의 친구가 제공해준 것이었습니다. 비극적으로 어머니 이름을 따 제시카라는 딸이 태어났어요. 1937년 12월에 태어난 제시카는 그녀는 다음 해 5월 런던 홍역 유행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시카와 에즈먼드는 영국에 돌아온 뒤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1939년 2월 그들은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부유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무일푼에 가까운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뉴욕 그리니치 빌리지에 정착했습니다. 그곳은 이미 맨해튼 남부의 보헤미안 중심지로 명성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제시카는 잠시 패션하우스에 취직했고 에즈먼드는 기자로 일자리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이 짧은 기간은 1939년 9월
유럽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중단되었습니다. 제시카가 늘 한탄하던 파시스트들이 마침내 그녀의 모국과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에즈먼드는 즉시 캐나다로 가서 캐나다 왕립공군에 입대했습니다. 제시카는 전쟁 초기에 버지니아 클리포드더와 함께 지냈습니다. 워싱턴 DC에 살던 두 명의 시민권 운동가였습니다. 그곳에서 데카는 1941년 2월에 콘스탄자라는 이름의 딸을 낳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콘스탄자의 아버지는 그녀가 첫돌을 맞기 전 세상을 떠납니다. 에스몬드는 1941년 11월 30일 독일 함부르크시를 상대로 한 공습 임무 중 실종되었습니다. 그의 비행기는 북해 상공에서 실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당시 겨우 23살이었습니다. 제시카는 남편이 실종되자 일에 파묻히다시피 했습니다. 인주만에 대한 일본의 공격 이후 로밀리의 죽음으로부터 단 일주일 만에 미국이 전쟁에 휘말리자 제시카는 수많은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일에 몰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로버트 트로이 하프를 만났습니다. 하버드법대 출신 로버트 트로이 하프는 전쟁이 끝나기 전 그녀와 시민권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이 시기에 시민권 운동은 점점 속도를 내고 있었습니다. 시민권 지도자들은 전쟁이 끝난 후 유럽과 태평양에서 돌아오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미국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조국을 위해 싸웠습니다. 제시카와 트로이 하프는 1943년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음 해 미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곧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니콜라스는 1944년에 태어났고 벤자민은 1947년에 태어났습니다. 안타깝게도 니콜라스는 1955년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버스에 치여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쯤 그의 부모님은 미국의 시민권 운동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공산당에도 가입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소속은 1950년대 조지프 메카시 상원의원의 공산주의 마녀 사냥 시기에 매우 위험한 일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로서 제시카는 어머니로서 많이 부족했습니다. 2006년에 인터뷰를 받았을 때 그녀의 자녀들은 로밀리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콘스탄자, 또 트로이 하프 사이에서 태어난 벤자민, 그들은 그녀가 아이들을 소홀히 하는 어머니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항상 이를 어머니 역할보다 우선시했다. 그녀는 아이를 키우는 세세한 부분에 신경 쓸 시간이 거의 없었고 전형적인 가정주부도 아니었다. 집안일이나 요리를 거의 하지 않았다. 그녀의 자녀들은 그녀를 데카라고 불렀지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다. 벤자민은 자신이 어머니가 아니라 자신의 이복 누나에게 주로 키워졌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양육 방식은 완벽하지 않았다. 제시카는 전후 시대에 작가로서 크게 성공했다. 그녀는 1950년대에 수많은 출판물에 기고했다. 1960년에 첫 책을 출간하기 전에 온손센 레벨스라는 유명한 회고록을 출간했다. 이 자서전적 이야기는 그녀가 성장하면서 가족이 점점 파시즘으로 기울어지는 것에 대해 자신이 항의했던 모습을 보여주었다. 기억에 남는 한 구절에서 그녀는 1930년대 여동생 유니티가 옥스퍼드셔 저택의 창문에 스와스티카를 새기는 모습을 묘사한다. 그리고 그 위에 제시카가 나중에 소련의 망치와 낫을 새겼다. 그 회고록은 고전이 되었고 이후 크리스토퍼 히친스와 J.K. 롤링 같은 저명한 인물들로부터 널리 찬사를 받았다. 1960년대는 미국 역사와 제시카 미트포드의 인생에서 눈에 띄는 시기였다. 모든 것은 그녀가 쿠클럭스 클랜을 만난 것으로 시작됐다. 1961년에 프리덤 라이더스와 마틴 루터 킹과의 만남이 있었다. 몽고메리 엘라베마로 조사차 갔을 때 계속되는 시민권 운동의 주요 장소 중 하나인 미포드와 친구는 결국 프리덤 라이더스 일행을 만나게 되었고 남부주에서 흑인과 백인 미국인의 분리를 끝내기 위한 지지를 얻기 위해 미국의 여러 도시와 마을 사이를 버스로 이동하던 시민권 운동가들이었습니다. 곧이어 그 그룹은 쿠클럭스 클랜의 한 분파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 후 미트포드는 킹 목사가 주요 연설자였던 집회에 참석하러 갔습니다. 클랜은 다시 한번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 사람들을 보냈고 이는 미트포드에게 남부와 그 정치에 대한 강렬한 첫인상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미트포드의 관심은 미국 남부에서 미국의 장례 산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녀는 슬픔에 잠긴 사람들을 돕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을 착취한다고 미트포드가 점점 더 믿게 된 이 산업의 어두운 실태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1963년에 아메리칸 웨이 오브 데스라는 제목의 새로운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미트포드는 미국 전역의 장례식장 업자들이 유족들이 겪는 충격과 슬픔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인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에게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다양한 서비스를 결제하도록 설득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호화로운 장례식 서비스와 화려한 관에서부터 애도 상담사 제공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점은 그녀가 묘사한 시체 처리 관행이 1960년대 기준으로 너무 충격적이어서 제시카가 처음에는 출판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슬픔에 잠긴 가족들에게 고인을 입힐 디자이너 옷이 판매되는 방식과 값비싼 화장품과 미용, 심지어 치아 미백까지 모든 것이 청구서에 추가되는 과정을 길게 설명했습니다. 미트포드의 조사는 매우 꼼꼼했으며 그녀는 전국 여러 지역의 장례식장과 주 기록 사무소에서 참고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책은 이후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장례 산업이 전국적으로 더 엄격하게 규제되어야 하는지 논의하기 위해 워싱턴 DC에서 의회 청문회가 열리게 만들었습니다. 혼즈 앤드 레블스와 아메리칸 웨이 오브 데스가 출간되면서 제시카는 미국에서 잘 알려진 문학계 인사이자 사회평론가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제시카는 애틀랜틱 먼슬리와 베니티 페어 같은 수많은 출판물에 정기적으로 글을 기고하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많은 글들은 계속해서 미국 기업과 그 관행을 비판했고 데카는 당대 최고의 고발 언론인 중 한 명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밖의 저널리즘 활동으로는 베트남 전쟁과 징병제, 그리고 교도소 제도에 초점을 맞춘 기사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미 확장되어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 미국의 교도소 산업 복합체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후자의 보도는 1973년에 친절하고도 이례적인 처벌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감옥 비즈니스. 그녀는 또한 수년에 걸쳐 스포크 박사의 재판을 비롯한 많은 다른 책들도 출간했습니다. 머크레이커의 탄생, 미국식 출산법 등도 그중 일부입니다. 데카는 또한 1960년대 후반부터 여러 기관에서 강의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산호세 주립대학교에서 강의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근처에 있습니다. 그녀는 1940년대 중반부터 생존한 두 자녀와 두 번째 남편과 함께 그곳에서 주로 살아왔습니다. 이 후자의 입장은 1973년에 큰 논란거리가 되었습니다. 미트포드는 모든 직원이 미국 헌법에 충성을 맹세하라는 요구에 순응하기를 거부했을 때였습니다. 이것은 1950년대에 저명한 공산주의자로 알려져 있었다는 점과 결합되어 그녀의 강사직 지속 여부로 캠퍼스에서 찬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1977년에 그녀는 두 번째 회고록 아름다운 마지막 갈등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1940, 50년대 미국 공산주의 운동에서 그녀가 겪은 경험을 다룹니다. 그녀는 이후 이 운동을 떠났고 여러 면에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데카에게는 더 밝은 면도 있었습니다. 1970년대 데카는 여러 음악 앨범을 녹음했습니다. 1980년대에 그녀가 텔레비전에 출연했을 때는 그녀의 유쾌하고 재치 있는 면모가 드러났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녀가 다뤄온 주제들이 매우 진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1990년대에 그녀는 폐암에 걸렸고 결국 1996년 여름 애급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78세였습니다. 그녀의 유언에 따라 수년간 장례 산업을 비판해온 그녀의 입장에 맞게 저렴한 장례식을 원하셨습니다. 화장 비용을 제외하면 비용은 단지 $58에 불과했습니다. 그녀의 유골은 바다에 뿌려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유명한 연설자들이 그녀의 신랄한 유머 감각과 평생의 비관습적인 면모를 칭찬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즈는 이렇게 썼습니다. 다양성을 말하면서도 이상하리 많칠 획일적인 이 시대, 그녀는 매우 드문 존재였습니다. 수천 명의 삶이 그녀를 중심으로 돌았던 매일 아침 태양이 되어 떠오르는 이국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남편 로버트 트로이 하프를 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5년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녀인 콘스탄자 로밀리와 벤자민 트로이 하프가 유족으로 남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 영상 제작 시점에도 살아있습니다. 각각 82세와 75세입니다. 제시카 미트포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흥미로우셨길 바랍니다. 제가 한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아래 댓글로 알려주시고 다른 제안이 있으시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번이 미트포드 자매 중 마지막에서 두 번째였습니다. 곧 데보라 미트포드의 마지막 영상을 올릴 예정이며 미트포드 자매 관련 다른 영상도 채널에서 확인해보세요. 아무튼 여러분이 구독하고 알림을 켜두셔서 제가 영상을 올리자마자 바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푸같은 라이프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